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02쪽 펴보세요. 자, 이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은 우리 국어 문장 표현 중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면서 또한 가끔씩 잘못 쓰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문장 중에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바르지 않은가 하는 것을 이 피동과 사동, 능동과 주동 이런 약간 낯선 문법적 용어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평상시 내가 올바른 말을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볼까요? 밑줄 칠 부분은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창문 좀 닫아줄래? 자, 이 문장은 너 앞에 그 아이로 보이는 이 사람에게 창문을 닫아라 하는 것 행동의 어떤 주체가 강조되어 있는 닫아에 밑줄을 쳐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행동의 주체인 이 주어를 강조하는 의미라면 이미 닫혀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문이 닫혀 있다 하는 피동의 의미를 강조하는 말투지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장의 차이는 주어는 이 닫혀 있어요는 창문이 주어이고 여기서는 생략이 되어 있는 주어죠. 너, 학생 뭐 이런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다. 그래서 서로 중심이 다른 표현이다. 우리말은 되도록이면 사람이 주어인 표현이 중심이 되는 언어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동이나 사동 이런 표현보다는 이 주동, 능동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많이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 하는 공부는 상당히 중요한 성격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피동 표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동, 피는 당할 피, 어떤 움직임을 당한다 이런 뜻이죠. 이 피동의 반대는 능동,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을 능동문. 그 다음에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한다. 보통 한자로 쓰면 능은 능히 뭐뭐 한다 그런 뜻이죠. 능히 뭐뭐 한다 하는 움직임을 나타낼 때 능동. 피는 이제 이 당할 피자를 써서 움직임을 당한다를 피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거기 예문을 보면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피동문을 바꾸면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이런 문장이 되는데 두 개의 문장 중에서 여러분들 눈에 자연스럽게 보이는 문장이 뭘까요? 아무래도 능동문이겠죠.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밑에 나오는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하는 문장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되도록 이렇게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설명을 조금 덧붙이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이 두 개의 문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식탁을 안 닦으셨네요. 이거는 식탁을 닦아야 하는 어떤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종업원 또는 당신 이런 어떤 주어가 있고 그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채 당신은 식탁을 안 닦으셨네요. 이런 문장이 된 것이고 밑에 있는 문장은 식탁이 주어예요. 식탁이 안 닦였어요.
그러니까 닦이지 않은 식탁을 강조한 겁니다. 따라서 위의 문장은 사람이 중심이 된 문장이고 밑에 있는 문장은 식탁이 중심이 된 문장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보통 문장에서 어떤 바람직한 문장 형태가 어떤 거냐, 둘 중 하나를 골라봐라 그러면 보통은 식탁을 안 닦았다,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문장의 형태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런 문장을 쓰는가? 이것은 이제 각각의 특수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도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뿐이지, 원래 우리 한국어는 피동보다는 능동 표현, 그 다음에 수동, 영어에서 말하는 수동태 뭐 이런 표현보다는 주동하는 이런 능동과 주동의 형태의 문장을 주로 중심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밑에 설명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는 쥐를이라는 목적어가 피동문에서 주어가 쥐가 되고, 능동문인 주어인 고양이가 피동문에서는 부사어 고양이에게 된다. 이 말이 이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주어인 고양이가가 고양이에게라는 부사어로, 그러니까 피동문이 될 때는 부사어가 되고, 목적어인 쥐를이 피동문에서는 주어가 되고, 이렇게 이제 문장 서문이 서로 바뀐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피동문의 서술인 피동사는 능동사의 어근에 피동전미사 이히리기를 결합하거나, 이런 말이 나와요. 피동전미사. 우리 국어에 전미사, 접두사 이런 말을 여러분들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앞부분에 그 형태론이라는 그 단어를 공부할 때 이제 품사와 어근과 어미 이런 용어들을 공부하게 될 때 전미사, 접두사는 이제 어근이라는 용어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근 뒤에, 어근 다음에 나오는 것을 전미사, 어근 앞에 있는 것을 접두사, 이렇게 말하죠. 그 전미사 앞에 피동이 붙었습니다. 피동 전미사가 결합되면 이제 피동사가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 그 앞에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 자, 이런 좀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파생적이라는 말이 뭐냐? 자, 저희 필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파는 생겨났다, 이런 뜻이고, 어떤 원말에 의해서 생겨난 말, 보통 이걸 이제 어근에서 생겨났다, 이래서 이것을 파생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생긴 문장을 파생적 피동문, 그러니까 파생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장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통사적 피동문이라는 게 뭐냐? 통사적이라는 말은 문법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통사적 피동문은 원래 문장에서 또는 어디다 같은, 또는 뭐뭐 하게 되다와 같은 형태가 붙어서 피동문이 된 것을 가리킨다. 자, 말이 좀 어려운가요? 자, 문이 닫혔다. 문을 닫다. 원래 닫다라는 것은, 닫다라는 동사를 찾아보면 이게 무엇을 닫다, 이런 목적어가 따라다니는, 보통 이것을 이제 타동사라고 말하죠. 타동사 닫다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목적어가 따라다니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닫다의 목적어가 필요한 말의 앞에 문이라는 주어가 들어갔으니까 목적어가 사라졌어요. 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닫다라는 타동사에 히다, 히, 이제 그 다음에 과거를 말하는 어시 붙었고, 여기 히라는 피동 전미사가 붙었기 때문에 문을이라는 목적어가 사라지고 문이라는 주어로 바뀌었죠.
그래서 문이 닫히었다, 닫혔다 이렇게 피동문이 만들어집니다.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용되는 예문을 잘 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세요. 아 또는 어찌다, 뭐뭐 하게 되다에 의해서도 피동문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통사적 피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날이 밝다를 날이 밝아지다. 이런 표현도 피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뭐 하게 되다. 밥을 먹게 되다. 이 하게 되다의 경우는 우리가 피동문에서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을 보세요. 곧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말 있죠. 이런 경우도 원래는 사실이 드러나다 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뭐뭐 하게 되다 하는 표현으로 피동문으로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동 표현은 동작의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 동작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밝힐 필요가 없을 때, 동작의 주체를 밝히려 하지 않을 때 사용한다. 자, 말이 조금 어렵죠? 자, 이런 피동 표현을 일상 용어에서는 사실 많이 쓰진 않는데 이런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만 써서 뭔가 이렇게 좀 직접적인 표현을 좀 이렇게 피하고 싶을 때 피동 형태를 많이 씁니다. 자, 다음 사동 표현을 볼까요? 사동이란 말은 사가 시킬 사자, 이건 이제 하여금 사자라고 하는데요. 뒤에 또 이 한자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사동, 움직임을 뭐뭐하게 시키다 이런 뜻이죠. 사동 표현.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을 주동문, 주는 주인주, 움직일 동, 움직임의 주인이 되는 문장을 주동문. 그러니까 주어가 직접 동작, 행동하는 것을 주동문이라고 하고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 이렇게 시킬 사자를 써서 사동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능동문과 주동문과 사동문을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예문을 보겠어요. 동생이 울었다. 동생이라는 주어가 직접 행동으로 울었다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주동문이에요. 이걸 사동문으로 바꾸면 누군가가 시켜서 동생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시키게 돼, 이런 문장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형이라는 주어를 등장시킨다면 이 동생이라는 주어가 동생을 이라는 목적으로 바뀌고 울었다가 울렸다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형이 동생을 울렸다. 이건 이제 앞에 통사적 사동문으로 바뀌면 울게 했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자, 여기 밑에 있는 이 문장은, 이 부분은 앞에 피동문과 같이 이 두 개의 문장에 대한 문장 성분이 어떻게 바뀌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동문의 주어인 동생이는 사동문에서는 동생을 이라는 목적어가 됐어요. 뭐 다른 문장에서는 주어가 부사어가 될 수도 있죠. 새로운 행위 주체가 사동문의 주어가 됐어요. 없던 주어가 등장했죠. 이렇게 새로 추가됐다 이렇게 이제 이 문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사동문의 서술어인 사동사는 주동사의 어근, 원래의 본 용언에 사동전미사 이히리기 우구추를 결합하거나, 자 이렇게 앞에서는 피동전미사에 이히리기 네 개의 피동전미사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히리기 말고 우구추 이렇게 세 개의 전미사가 더 등장하죠. 자, 이러한 각각의 전미사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문으로 나중에 하나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다른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문장이 어색한 이유를 말해보자. 내 친구를 소개시켜 줄게. 이거는 소개해 줄게 이렇게 써야 할 문장을 소개시키다 하는 이상한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를 소개해 줄게 또는 다른 말로 고치면 내 친구를 소개할게 이렇게 써도 되죠. 이런 걸 굳이 소개시켜 이렇게 이상한 우리 말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적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하는 그런 텔레비전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목에 이렇게 잘못된 표현이 등장한 사례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의 등장인물들이 막 나누는 이 대화 이런 것들을 자막으로 처리할 때 이렇게 틀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이 비슷한 표현 중에 인사시키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인사시키다. 이거는 쓰는 말이에요. 어떻게? A가 B에게 C를 인사하게 하다. 그 이제 어떤 여자친구를 데리고 어디 갔는데 상대방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너 뭐하니 인사 안 시켜주냐?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이제 인사를 하게 한다 하는 의미로 인사를 시킨다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 그래서 이 시킨다는 표현이 어떤 때는 틀리고 어떤 때는 맞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미사에 의한 사동표현과 뭐뭐하게 하다는 사동표현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차이에 대한 설명을 밑에 이제 예문을 들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가 딸에게 따뜻한 옷을 입혔다. 어머니가 딸에게 따뜻한 옷을 입게 했다. 이 두 개의 문장은 어떤 차이가 있나? 자, 먼저 가를 볼까요? 어머니가 직접 딸에게 옷을 입히는 행동을 했어. 엄마가 아직 옷을 잘 입을 줄 모르는 어린 아이에게 팔을 끼우고 목을 끼우고 이래가지고 옷을 입게 하는 그런 행동을 직접 어머니가 했어요. 이럴 때는 직접 딸에게 옷을 입히는 행동을 엄마가 했죠. 근데 나에는 어머니가 딸에게 따뜻한 옷을 입게 했다. 이거는 입도록 말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렇게 해봐 하고 딸에게 옷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딸이 스스로 옷을 입게 하는 이런 표현이죠. 따라서 가와 나는 옷을 입는 주체가 이 입혔다와 입게 했다의 의미가 아주 다르죠. 어머니가 지시했다는 의미가 있고 나는 스스로 입도록 어머니가 시켰다는 의미만 있다. 이 차이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 앞에 설명한 피동문과 마찬가지로 그런 파생 원래의 어근에 사동 전미사 이히리기 우구추 이런 전미사가 붙었을 때를 파생적 사동문 이런 그 사동 전미사가 붙어서 된 문장을 파생적 사동문 그 다음에 통사적 사동문은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하다 하는 문법적 성격이 들어간 사동문을 통사적 사동문이라고 한다. 통사적이란 말이 피동문에도 있고 사동문에도 있는데요. 통사적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원래 사동문이 아닌데 문법적으로 사동문으로 이해하게끔 바뀐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뭐 하게 하다 하는 것은 원래 전미사가 없이 그 말 자체가 사동문으로 이렇게 변화된
바뀐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사적 사동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이제 사동문과 피동문을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지금 노트에 나와 있는 말을 통해서 추가로 몇 가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잘 살펴서 중요한 거니까 꼭 외워두세요. 통사적 피동문, 문법적으로 뭐뭐 어찌다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 이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오류. 이게 무슨 뜻이냐? 보다의 경우 보이다 하는 이런 피동전미사 이가 하나 붙어 있는데 여기에 어지다가 또 붙어 있는 경우 보이 어지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피동을 뜻하는 이런 그 잘못된 이중 피동 표현이 드러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뭐 지식인이라고 일컫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많은 어떤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말투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렇게 보이다로 써야 할 것을 보여지다라고 잘못 쓰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되다 자체가 이미 이 자체가 피동인데 여기다 어지다를 또 붙여가지고 되어지다 이렇게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보여지다나 되어지다 같은 표현들은 일본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 배운 지식을 우리말에 적용을 해서 한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이런 이상한 표현을 쓰는 지식인들이 주변에 종종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미사의 이 시 같은 경우 이게 묻다와 묻히다, 묻다에서 이제 묻히다로 이렇게 전미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는 피동으로도 쓰이고 사동으로도 쓰인다. 이거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땅에 묻히다 하는 것은 피동이고 옷에 먼지를 묻히다 또는 손에 먼지를 묻히다 이런 경우는 사동 전미사가 쓰인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야 되겠어요. 또 비슷한 경우에 돋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돋다에는 사동 전미사 우가 붙을 수도 있고 구가 붙을 수도 있어요. 우가 붙는 경우 화를 돋우다, 심지 이렇게 초에 불을 붙여가지고 심지를 돋우다, 또 떨어지는 입맛을 돋우다 이럴 때는 돋우다라고 씁니다. 그런데 흙을 이렇게 봉분을 쌓아서 이렇게 높이 올릴 때 또는 목청을 더 높게 할 때 이럴 때 화를 돋구다 이렇게 잘못 쓰는 사례가 있는데 이 돋구다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뭐 흙을 높이 쌓다 하는 돋구다나 목청을 높게 한다는 돋구다 이런 경우에 쓰고 돋우다는 화를 돋우다, 심지를 돋우다, 입맛을 돋우다 이럴 때 씁니다.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는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잘 구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동전미사 가운데 이중으로 된 사동전미사가 쓰이는 예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서다에 서이우다, 서이와 우가 들어가서 세우다. 자다가 자이우다의 이우. 그러니까 이우라는 두 개의 각각 전미사가 사동 전미사가 붙어서 이렇게 사동 표현이 됩니다. 뜨다도 뜨이우다, 띄우다 이런 사동 동사가 되죠. 자,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자를 얘기했는데요. 이 사는 뭐뭐로 하여금 한다는 의미의 사자인데 우리 국어에도 가끔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건 한문의 이 하여금 사자의 번역투로 이렇게 쓴다. 그냥
뭐뭐 하게 하다, 뭐뭐로 하여금이란 말을 생략해도 되는 이런 표현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동과 피동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덧붙이기 위해서 지금 이 PDF 파일이 아니라 그냥 JPG 파일로 화면으로 인쇄된 걸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동 표현의 실현 방법에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의 설명, 각각의 실현 방법은 이렇게 다르다. 그러다 이해가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 일일이 필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사진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정지시켜 놓고 유심히 잘 들여다보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고 전체적으로 간략하게만 살펴볼게요. 파생적 피동문, 통사적 피동문, 여기에서 이미 이게 설명을 쭉 했는데 여기에 파생적 피동문은 이히, 리기라는 전미사가 결합이 됐다. 그 다음에 사동은 주동문과 사동문이 있는데 여기에 이 표현이 파생적 피동문이 아니라 사동문인데 용어가 요게 좀 잘못됐네요. 파생적 피동문이 아니고 사동문입니다. 주동사의 어근에 사동전미사 이리기 우구추가 결합이 돼서 사동문이 만들어지는 경우 동생의 밥을 먹였다 입혔다 날리다 쭉 이렇게 있는데 아까 여기 세우다 띄우다 이런 그 이중 사동전미사가 포함된 문장 이해를 여기 부분에서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통사적 사동문의 경우도 양말을 신게 했다. 신다를 문법적으로 사동문으로 바꾸면 신게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그 예문을 하나하나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 표현을 공부를 하겠는데요. 부정이란 말이 뭐냐? 우리 국어사전에 부정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 개가 나오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부정이라는 말이 한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부정. 한자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바를 정자 부정, 정할 정자 부정.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아니 불자 밑에 입구자가 들어가 있는 이것도 부정하다는 그런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자는 깨끗할 정자죠. 자, 이렇게 부정이 4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 글에서 공부할 부정 표현 할 때 이때의 부정은 긍정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긍정, 부정. 긍정은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이 긍정이 반대되는 한자어는 바로 이 부정이죠. 이렇게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은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걸 이렇게 한자말로 부정이라고 씁니다. 그 위에 나오는 이 발정자 부정은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이 정할 정자 쓰고 순결하지 못하 깨끗하지 못할 때는 이 말정자 쓰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냥 참고로 그냥 지나가는 김에 하나 부정이란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 부정문은 크게 우리말에서는 이제 뭐뭐 안 뭐뭐 하다, 못 뭐뭐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정문을 이제 보통 부정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예문을 같이 해볼까요? 너는 공부를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했더니 안 한 거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안
이거는 나는 공부를 할 능력은 있는데 게을러서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의지가 없어서 공부를 성적이 좀 안 나온 거지 한번 마음먹으면 잘할 수 있어.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못한 거는 뭐냐? 이거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능력.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과 못의 차이를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설명을 볼까요? 부정하는 내용을 문법적으로 실현한 문장. 부정하는 내용을 문법적으로 실현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한다. 부정문에는 부정부사 안, 못, 부사예요. 부사, 품사가. 따라서 반드시 안과 못은 띄었어야 한다. 안, 뭐뭐, 못, 뭐뭐 할 때는 이렇게 띄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뭐 하지 않다, 뭐뭐 하지 못하다 이런 경우는 긴 부정문이라고 해요. 안, 뭐뭐 하다, 못, 뭐뭐 하다는 짧은 부정문. 이렇게 쓰면 긴 부정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밑에 예문을 보면 지우는 재호를 안 만났다, 만나지 않았다 같은 의미인데 안 만났다로 쓰면 짧은 부정문, 안 왔다, 만나지 않았다 쓰면 긴 부정문이라고 말한다. 지우는 재호를 못 만났다, 만나지 못했다. 이럴 때 못 만났다는 짧은 부정문, 만나지 못했다 하는 것은 긴 부정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앞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안 부정문은 단순한 부정, 인정하지 않는 거, 긍정하지 않는 부정 또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의한 부정이다. 그런데 못 부정문은 행위를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의한 부정이다. 이렇게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의 의미를 구분합니다. 자, 지우는 재호를 안 만났다는 문장은 지우의 의도에 의해 만나지 않았다는 의미, 의도, 일부러 만나지 않았다 이래 볼 수도 있고, 지우와 재호가 만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조건이 붙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못 만났다의 경우는 지우가 재호를 만나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어떤 조건이 그렇게 붙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깔려있다. 이렇게 안 또는 못이 사용되는 경우 그 문장의 앞뒤 문맥에 의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국어의 부정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좀 이렇게 어려움을 나타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앞에서 공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정문 중에서 부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안과 못만 이야기했는데요. 이거 말고는 또 없을까요? 부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뭐 하지 말다. 이 말다라는 말은 문법 용어로는 이것을 불완전 명사라고 해요. 불완전, 자, 동사가 명사가 아니고 동사, 불완전 동사. 그래서 말하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활용을 하죠. 뭐뭐 하지 말아라, 또는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요. 이렇게 부정하는 동사로, 보조 동사로 많이 쓰죠. 뭐뭐 하지, 뭐뭐 하지 마라.
뭐 말다라는 이 동사는 뭐뭐 하지 뒤에 붙는다. 이것을 부정 명령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같은 말 있죠. 아니다. 뭐뭐이다의 반대 뭐뭐 아니다. 이다는 서술격 조사예요. 조사. 근데 아니다는 부사입니다. 뭐뭇이 아니다. 아니 제가 부사라고 했는데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의 개념이죠. 형용사. 그래서 이거는 조사니까 붙여쓰고 이거는 띄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의 경우 뭐뭐이다를 부정하면 뭐뭐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부정표현에서 한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피동, 사동, 부정을 공부를 했는데요. 조금 설명을 좀 덧붙이기 위해서 하나의 예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잠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피동과 사동에 대한 여러 가지 예문을 쭉 드러났어요. 피동 표현, 사동 표현의 예. 앞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온 것은 비교적 단순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이 대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거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을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면 피동과 사동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확실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맨 밑에 보면 잘못 사용된 사동 표현의 이해. 자, 여기에 컴퓨터를 구매하시면 저희 회사가 직접 교육시켜 드립니다. 이건 이제 교육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할 말을 시키다라는 사동 표현으로 잘못 사용된 예인데 이런 잘못된 표현들 우리 일상 언어에 상당히 많죠. 거짓말 시키다. 너 자꾸 이렇게 거짓말 시킬래?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이건 거짓말 하다로 바꿔서 써야 할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피동, 사동, 그다음에 부정 표현을 공부했는데요. 설명이 어떻게 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빠뜨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더 붙여야 되겠네요. 자, 여기 통사적 부정과 어휘적 부정. 여기 아까 설명한 부분이 좀 나와 있는 걸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따로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통사적 부정, 안, 못이나 뭐뭐 하지 않다, 뭐뭐 하지 못하다를 사용하여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꾼 것을 통사적 부정이라고 한다면 어휘적 부정, 뭐뭐 아니다, 없다, 모르다 등의 어휘를 사용한 것을 어휘적 부정이라고 한다. 여기는 기차역이 아니다. 건너편에는 버스 정장이 없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아니다, 없다, 모른다. 이런 말들이 어휘적 부정을 일컫는 용어다. 그래서 부정은 파생적 부정, 통사적 부정, 어휘적 부정. 말들이 좀 어려운데요. 이 부정을 일컫는 용어들이 이런 통사적이니 어휘적인 말이 있다고 해서 이걸 반드시 하나하나 다 외워가지고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용된 이해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정도로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내가 설명을 쭉 해나가면서 혹시 좀 설명이 좀 잘못됐거나 좀
미흡한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발견되면 다음 시간에 보완해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그 더 알아보기 인용 표현은 지난 시간에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설명했죠. 라고를 과거 우리말에는 뭐뭐 하고 라는 인용격 조사를 써서 표현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좀 떠올리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학습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